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고1 3월 모의고사 오답률 1위부터 10위까지 문제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대부분 무편집본이기 때문에 시청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패드로 녹화하는 과정에서 화면에 딱딱거리는 소리가 반복적으로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역시 유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확인을 해볼 건데요. 오답률 1위부터 10위까지의 문제 중에서 총 3개의 문제가 한 지문에 엮여 있었습니다. 41번 문제가 오답률 1위 문제였고요. 38번 문제가 오답률 2위 문제였습니다. 39번이 오답률 9위 문제였고요. 모두 과학 지문과 관련된 문제였는데요. 사실 이번 모의고사가 문제 자체가 그렇게 난이도가 엄청 높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비교해 봤을 때 1등급 컷이 많이 높아졌었죠. 지금 1등급 컷 95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문제가 어려운 편은 아니었는데 이 문제에서 많이 걸렸던 이유는 시간의 문제가 조금 있었을 것 같고요. 이게 후반부에 있는 비문학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과학 문제가 조금 당락을 좌우하는 난이도 문제로 출제되는 만큼 여기서 많은 학생들이 걸렸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한번 풀어볼 텐데 저는 비문학을 풀 때 무조건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쪽인데 요즘은 정리를 하는 게 시간 낭비다라고 생각하는 강사님들도 많이 생기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 영상만큼은 지문 정리를 해가면서 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1번 문제 지문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맑고 화창한 날 밖에서 스마트폰 화면이 잘 보이지 않았던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이는 화면에 반사된 햇빛이 화면에서 나오는 빛과 많이 혼재될수록 많이 섞인다는 뜻이죠. 야외 시인성이 저하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첫 번째 1문단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요. 1문단에 나왔던 내용은 햇빛과 화면에서 나오는 빛이 혼재되면 혼재될수록 야외 시인성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야외 시인성이란 빛이 밝은 야외에서 대상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성질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야외에서 대상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성질. 그래서 그렇다면 스마트폰에서는 야외 시인성 개선을 위해 어떤 기술이 적용되었을까? 이 문단으로 가보겠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 명암비가 높으면 우리는 화면에 표현된 이미지를 선명하다고 인식한다. 명암비는 가장 밝은 색과 가장 어두운 색을 화면이 어떻게 잘 표현하는지를 나타내는 수치래요. 그래서 흰색을 표현할 때 휘도를 검은색을 표현할 때 휘도로 나눈 값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흰색 휘도를 검은색의 휘도 값으로 나눈 거고, 여기서 말하는 휘도는 화면에서 나오는 빛이 사람의 눈에 얼마나 들어오는가를 나타내는 양이다. 그래서 예시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흰색을 표현할 때 휘도가 2000이고 검은색을 표현할 때 휘도가 2라면 스마트폰의 명암비는 1000이다 라고 해서 예시까지 나오고 있었네요. 3문단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암비는 휘도를 측정하는 환경에 따라서 암실 명암비와 명실 명암비로 구분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암실 명암비와 밑에는 굳이 명암비라는 말을 쓰지 않고 그냥 명실 명암비로 표시할게요. 암실 명암비는 햇빛과 같은 외부광이 없는 조건에서 화면에서 나오는 빛만을 인식할 수 있는 조건에서의 명암비라고 되어 있고요. 명실 명암비는 외부광이 존재하는 조건에서의 명암비다. 그래서 스마트폰의 야외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명실 명암비를 높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스마트폰의 야외 시인성이라고 했지만 어쨌든 이 지문에서 또 다른 시인성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시인성이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화면에서 흰색을 표현할 때 휘도를 높이는 방법과 검은색을 표현할 때 휘도를 낮추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흰색 휘도를 높이거나 검은색의 휘도를 낮추거나.
다문단으로 가볼게요. 그런데 스마트폰에 흔히 사용되는 OLED는 흰색을 표현할 때 휘도를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 OLED의 한계가 존재하는데 어떤 한계인지 보니까 OLED는 화면 내부에 있는 기판에서 빛을 내는 소자로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의 빛이 조합하여 다양한 색을 구현한다. OLED는 세 개의 색을 조합해서 다양한 색을 구현하는데 이렇게 OLED가 색을 표현할 때 출력되는 빛의 세기를 높이면 해당 색의 휘도가 높아진다. 빛의 세기를 높이면 휘도도 높아지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나 강한 세기의 빛을 출력할수록 OLED의 수명이 단축되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OLED 스마트폰에는 편광판과 위상지연 필름을 활용하여 외부 부광의 반사로 높아진 검은색을 표현할 때 휘도를 낮추는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라는 표현 쓰겠습니다. 편광판과 위상지연 필름을 활용해서 검은색의 휘도를 낮추는 기술을 활용하고 있대요. 원단으로 가볼게요. 그림은 OLED에 적용된 편광판의 원리를 나타낸 것이다. 일반적으로 빛은 진행하는 방향의 수직인 모든 방향으로 진동하며 나아간다. 여기서 우리가 그림을 좀 봐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빛이 이 방향으로 가고 있죠. 그러면 이거를 과학에서 이거 3천이라고 얘기를 하나요? 진행하는 방향에서 전부 수직인 모든 방향으로 지금 빛이 진동하고 있다는 거를 이 화려한 그림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문단 체크하고 정리를 한번 해줄게요. 빛은 진행 방향에 수직인 모든 방향에서 진동을 하는데 이 빛이 이제 휴대폰 안에 있는 편광판이라는 걸 통과하면서 투과축과 평행한 방향으로 진동하며 나아가는 선형 편광만 남고 수직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은 차단된다. 편광판을 통과하면서 투과축과 평행한 아이만 남는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수직인 방향에 있는 빛들은 차단된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 밑에 나오고 있죠. 편광판을 통과하는 빛의 세기는 감소하게 된다. 빛의 세기는 감소한다. 여기서 제가 찬단이라고 썼는데 알아서 차단이라고 잘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문단으로 갈게요.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 OLED 스마트폰에서 야외 시인성을 높이는 기술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순서대로 나올 것 같으니까 화살표를 사용해서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스마트폰 안으로 외부광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외부광이 제일 처음에는 편광판을 거치게 되고요. 편광판을 거치면서 방금 5문단에 나왔던 내용처럼 일부는 차단되고 투과축과 평행한 선형 편광만 남게 된다. 그러다가 이 선형 편광이 이번에는 위상지연 필름을 지나게 되고 그런 다음에는 원래는 처음엔 선형 편광으로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원형 편광으로 바뀐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원형 편광이 내부 기판에서 반사가 될 거고 다시 위에 나왔던 위상지연 필름을 통과한 뒤에 선형 편광으로 한 번 더 바뀐대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외부 시인성을 높이는 기술이 나왔었죠. 다시 위상 지연 필름을 통과하면서 선형 편광으로 바뀐 후에 이 선형 편광의 진동 방향은 외부광이 처음 편광판을 통과했을 때 남은 선형 편광의 진동 방향과 수직을 이루게 된다. 얘가 진동 방향이 남은 진동과 수직이다. 이게 핵심인 거죠. 그래서 반사된 외부광이 화면 밖으로 빠져나갈 수 없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이제 시인성이 올라간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조금 위로 올려서 마지막 문단 볼게요. 이와 같은 기술은 OLED의 야외 시인성을 높이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편광판을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스마트폰의 화면이 일정 수준의 명암비를 유지하기 위해서 OLED가 내는 빛의 세기를 높게 유지해야 한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편광판을 안에 집어넣어야 되니까요. 하나 기판 앞에 한 개가 뭔가 있어야 되니까 빛의 세기를 높여줘야 밖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뚜렷한 빛을 볼 수 있다라는 말이겠죠.
그리고 외부광이 화면의 외부의 표면에 반사되어 나타나는 야외 시인성의 저하도 방지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얘는 안으로 들어오는 빛에 의한 야외 시인성 문제만 방지할 수 있지. 그냥 햇빛이 반사돼서 드러나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면서 글이 마무리되고 있죠. 38번 보겠습니다. 자, 햇빛은 진행하는 방향이 수직인 모든 방향으로 진동한다라고 나와 있었는데 5번째 문단에 나오죠. 진행 방향의 수직인 모든 방향으로 진동한다. 가장 적절한 것을 찾는 문제였기 때문에 바로 답이 1번 나올 수 있습니다. 38번 같은 경우에는 1번인 답을 선택한 비율이 53.1%였고요. 가장 높은 이제 오답률을 보였던 보기가 5번 20%, 그 다음에 3번 13.7%였는데요. 5번이랑 3번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OLED는 화면의 외부 표면에 반사되는 외부광을 차단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OLED는 빛을 만드는 거였죠. 빛을 내는 애였어요. 차단하는 게 아니라. 차단은 오히려 편광판이나 위상지연 필름이 하는 일이었었죠. 그 다음에 외부 표면에 반사되는 외부광을 차단할 수 있다면 이 스마트폰의 야외 시인성이 높아져야 되는데 마지막 문단에 보면 화면 외부 표면에 반사되어 나타나는 시인성 저하도 방지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지문에서 나온 거는 외부에서 반사되는 외부광과는 어떤 관계가 없는 내용이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5번 아니었고 3번 보겠습니다. 사람의 눈에 들어오는 빛의 양이 많으면 휘도는 낮아진다라고 됐는데 이 부분도 선택한 사람이 많았던 게 그냥 시간이 없어서 3번을 찍은 사람이 제가 봤을 때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문단에 보면요. 휘도는 빛이 눈에 들어오는 양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빛의 양이 많으면 낮아지는 게 아니라 휘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39번으로 가볼게요. 기억입니다. 기억 같은 경우에는 명암비에 대한 설명이었는데요. 이에 대해 적절한 것을 고르라라고 되어 있네요. 답은 2번이었습니다. 그래서 2번 먼저 훑어볼게요. 흰색을 표현할 때 휘도가 낮아질수록 암실 명암비는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이 문단의 이 부분 정리를 했습니다. 흰색을 나타내는 휘도는 분자에 있는 숫자죠. 분자가 낮아지면 당연히 전체 값 역시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인데요. 하나씩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명실 명암비를 높이면 야외 시인성이 높아지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3문단에서 명실 명암비가 스마트폰의 시인성과 관련이 있다라고 체크를 했었죠. 3번 휘도를 특정하는 환경에 따라 명실 명암비와 암실 명암비로 나뉜다라고 3문단에 방금 체크 한번 했고요. 흰색을 표현할 때의 휘도를 검은색을 표현할 때의 휘도로 나눈 값이다 라고 이 문단에 적어뒀습니다. 화면에 반사된 외부광이 눈에 많이 들어올수록 명실 명암비가 낮아진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명실 명암비는 이 내가 봤을 때 밝은 화면에서 봤을 때 이미지가 뚜렷하게 보이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화면의 빛과 햇빛이 혼재되면 될수록 야외 시인성은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해봐도 여러분 외부광이 눈에 많이 들어올수록 당연히 야외 시인성과 관련이 있는 명실 명암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문단에서 야외 시인성도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었겠죠. 이렇게 해서 답은 2번이었고요. 그러면 높은 오답률을 보였던 41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과학에서 그림이 나오면은 이제 여러분이 지레 겁을 먹어요. 그냥 나 못 풀 것 같은데 하면서. 게다가 이 문제가 뒤에 위치했다는 것도 한몫했겠죠. 3번이 답이었는데요. 이 3번을 답으로 선택한 비율이 43.9%고 2번을 답으로 선택한 비율이 23%, 4번을 답으로 선택한 비율이 16%였습니다. 차례차례 한번 해볼 텐데 그림부터 먼저 볼게요. 일단 지금 여기 지금 화면 왼쪽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을 조금 길게 만들어서 옮겨놓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부광이 복잡한 방향으로 막 전체의 모든 방향의 수직인 이렇게 그림을 그래도 다들 알아보시겠죠?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 중에서 투과축과 평행한 방향에 남아있는 이러한 파동들만 남고 이게 위상지연 필름을 지나면서 저희가 아까 6문단 정리했었죠? 원형 평광으로 바뀐다 그래서 원형의 형태로 바뀌었다가 기판을 돌아 나오고 다시 위상지연 필름을 지나면서 선형 평광으로 바뀐다라고 했어요. 그쵸? 근데 마지막 5문단에서 진동 방향이 남은 진동과 수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튀어나오는 빛이 화면 밖으로 나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1번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외부광은 A를 거치면서 투과축과 평행한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만 남게 된다라고 여기에 나오죠.
2번 A를 거쳐 B로 나아가는 빛은 진행 방향의 수직인 방향으로 진동한다. 모든 빛은 진행 방향의 수직인 방향으로 진동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 빛 역시 진행 방향의 수직인 방향으로 진동하게 되겠죠.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아마 여기서 이걸 선택한 사람이 많았던 게 수직인 방향으로 수평인 방향만 남아서 평광판을 통과해서 들어간다라는 게 앞부분에 나왔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빛의 진동 방향과 남는 이 빛의 파동은 다른 얘기였었죠.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B를 거친 빛은 기판에 의해 A를 거쳐 B로 나아가는 빛과 같은 형태의 평광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B를 거친 빛은 일단 원형 평광의 형태로 지금 기판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게 위에 지문에서 보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A를 거쳐 B로 나아가는 빛과 같은 형태의 평광이라고 했는데, A를 거쳐 B로 나아가는 빛의 평광은 선형 평광이죠. 하지만 B를 거친 빛은 원형 평광이 되고, 여기 뒤에도 보시면 기판에 의해 이걸로 바뀐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판에 반사가 돼봤자 다시 원형 평광입니다. 그래서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답은 3번이었고요. 4번 보겠습니다. B'를 거친 빛의 진동 방향은 A를 거쳐 B로 나아가는 빛의 진동 방향과 수직을 이루기 때문에 화면 밖으로 나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마지막 B'를 거친 빛은 진동 방향이 A-의 투가축과 수직을 이루므로 화면 밖으로 빠져나갈 수 없다. 여기 잠깐만 이쪽으로 볼게요. 처음에는 평행으로 하는 애들만 남는다 그랬는데, 이 남아있는 평행 방향의 애들과 진동 방향이 수직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평행이라는 게 결국 투가축에 평행하는 거였었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서 말하는 수직이라는 건 남아있는 빛의 진동과도 수직이지만 처음에 빛이 통과했던 투가축과도 수직이라는 말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5번 역시 맞는 말.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41번 문제까지 해결을 했고요.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문제 문학 문제였습니다. 요즘 이런 식으로 고전 문학이랑 현대 수필을 붙여놓은 문제들이 조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대 수필은 이해하기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고, 고전 문학이 아마 처음 보는 작품이라서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런 문제가 나올 경우 여러분 겁먹지 마시고 조금 쉽게 내줄 생각이 있으면 평가원에서 보기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 같은 경우에도 26번 문제가 가에 대한 보기였었죠. 그래서 이 보기 참고하셔서 시를 이해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당시에 나라가 황폐해지고 이 위계 질서가 무너진 상황에서 신하들을 비판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우리 댁 종의 버릇을 보노라면 이상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서 말하는 우리 댁은 우리 집이니까요. 이 작가의 입장에서 우리나라 조선을 의미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종은 하인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종들이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지를 쭉 쓰고, 리을 부분 보시면 풀어 헤치거나 맺히거니 헐뜯거니 돕거니 하루 12때 어수선을 피운다. 그러니까 얘네가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자기들끼리 막 난장을 피우고 있다, 이런 거죠. 싸우기만 하고 뭐 하냐, 이런 겁니다. 낮잠만 자는 것도 마찬가지죠. 왜 잠 안 자고 왜 일 안 하고 잠만 자, 이런 거죠. 그리고 중략 부분 넘어가시면 크게 기운 집에서 상전님이 혼자 앉아, 상전님은 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혼자 앉아서 그렇게 상전님이 얘기를 해봤자 크게 기울었다, 가세가 기울었다, 이런 말 쓰죠. 집 상태가 말이 아니다, 이런 건데, 그런 상태에서 상전님이 혼자 앉아 명령을 해봤자 누가 들으며 논의를 누구와 할 것인가. 이 말은 지금 서리법 사용되고 있죠. 논의할 사람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명령을 들어줄 사람도 없다라는 말이고요. 나라 꼴이 말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낮 칠은 밤 금심 혼자 맡아 계시건, 여기서 혼자 걱정하는 사람은 아마 상전님이겠죠? 집 일이 되기 네 탓이라 할 것인가. 근데 내가 또 생각을 해보니까 돌이켜 생각하니 상전님의 탓이로다. 주인의 탓도 조금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집을 비유해서 나라를 비유한 작품인데, 집의 주인이라 하면 이제 그냥 집주인이지만 집이 나라라고 했잖아요. 나라의 주인이라 하면 이 당시엔 임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인들도 신하들도 잘못했는데 주인인 임금 너도 그리 잘한 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민망하여 여쭙습니다. 내 말을 들어보세요. 집 일을 고치거든 종들을 휘어잡고, 그러니까 하인들을 휘어잡으라는 거죠. 종들을 휘어잡으려건 상벌을 밝히시고, 상벌은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고를 밝혀라, 이 말이고요. 상벌을 밝히시려거든 어른종을 믿으소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어른종은 경험이 있고 조금 나이가 있으면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신하들이 믿으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가 부분은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나 부분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B 부분에서는 뭐 이런 사람들을 만났다. 근데 그 각각 다른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무리를 이루고 사는 것이 세상인 것 같다 하면서
잔돌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게 좀 중간 부분에 제가 확 잘랐거든요. 여러분은 중략 이후에 한 문단 넘어오셔야 해당 부분 나옵니다. 그래서 불안하게 기우뚱하는 돌탑의 층을 바로잡아주려면 이 잔돌이 필요한데 쓸모없는 나무는 없다는 말이 있듯이 보잘것없는 잔돌이라도 탑을 올리는 데는 꼭 필요하다 하면서 뭔가 이 모든 존재의 쓸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2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4번 같은 경우에는 오답률 3위에 해당하는 문제였어요. 그리고 실제 정답인 4번을 체크한 사람은 53.1%였고 그것과 쟁쟁하게 다른 답을 선택한 비율이 2번이었는데 32.1%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 오답률에 다른 답을 선택한 비율이 다른 문제와 비교했을 때 높아서 이건 찍어서 맞췄다기보다는 진짜 풀어서 틀렸다는 가능성이 좀 커 보이거든요. 1번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B와 달리 대조적인 의미를 지닌 구절을 활용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대조적이라는 건 서로 반대되는 의미라는 건데요. A 보시면 뭐 하고 싶으면 뭐 해라, 뭐 하고 싶으면 뭐 해라 라고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조되는 반대되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대꾸되는 비슷한 구절을 반복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A와 B 모두 다 비슷한 구절을 반복하는 대꾸의 형식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A 같은 경우에는 뭐 하려거든 뭐 하시고 뭐 하려거든 뭐 하시고 뭐 하려거든 뭐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B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밑에 보시면 뭐 한 사람도 있고 뭐 한 사람도 있고 뭐 한 사람도 있고 뭐 한 사람도 있고 뭐 한 사람도 있다 하면서 비슷한 문장 구조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체크하실 수 있으셨다면 바로 4번으로 내려오셔서 답 확인하는 것도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2번이 가장 큰 오답률을 보여준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도 요 말에 걸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연물이 나오긴 나오죠. 조각돌도 나오고 몽돌도 나오고 태풍이나 봄볕 같은 자연물이 등장하긴 하는데 여기서 주의 깊게 봐주셔야 됐던 부분은 글쓴이의 감정을 이입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감정이입이라는 건 여러분 이 자연물은 사실 감정이 없잖아요. 바람이 슬퍼서 부는 것도 아니고 새들이 즐거워서 지저귀는 것도 아니죠. 하지만 내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느냐를 따라서 자연 역시 그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걸로써 고전 시가 중에 특히 황조가라는 작품이 유명합니다. 내가 지금 아내를 떠나보내고 슬퍼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유리왕이 새들이 지저귀는 모습을 보면서 너도 슬프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걔는 이미 아무 생각 없는 걸 수도 있는데 그게 감정이입이거든요. 여긴 전혀 그런 거 없죠. 여기서 자연물을 활용한 이유는 그냥 내가 칭찬해주고 싶은 혹은 내가 주변에서 본 여러 가지 사람들의 특징을 나타내기 위해서지 감정이입이라고는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2번 아니고요. 반어법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반어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반어법은 반대로 말하는 거죠. 이거 아주 쉬운 예시로 뭔가 나의 이 안 좋은 성적을 보고 잘했다 이렇게 하면 진짜 너 굿이다 이 말이 아니라 이것도 성적이라고 받아왔냐 이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역사법 같은 경우에는 진리가 아닌 것이다 라고 설명을 보통 많이 하는데 소리 없는 아우성 같은 걸로써 아예 성립될 수 없는 명제를 그 속에 아이러니를 품고 있는 명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A와 B 모두 드러나지 않아요. 일단 단순하게 A만 봐도 반어법이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여러분 좀 비꼬는 거예요. 잘했다 이런 것처럼. 근데 여기는 전혀 그런 비꼬는 의미 없이 이렇게 하고 싶어? 그럼 이렇게 해 라고 뭔가 방법을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3번 역시 아니었고요. 5번 말을 건네는 어투를 사용하여 청자의 행동 변화를 호소하고 있는 건 A만 그런 거죠. A는 이제 주임님 들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B 같은 경우에는 행동 변화 호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을 봤다 이 정도지 행동 변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5번도 답이 아니라는 거. 이렇게 24번 문제 해결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오답률 4위에 있는 37번 문제와 바로 그 위에 있는 36번 문제가 오답률 6위에 해당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요거 지문이 길어서 확 잘라서 뒤에 부분만, 중략 윗부분만 가지고 왔거든요. 창건이 형이 교표를 닦는 부분만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이 작품의 경우에는 이 작품이 배경으로 하고 있는 시대 상황을 확인하면은 조금 이해가 쉬워지지 않을까 합니다. 6.25 전쟁으로 인해 혼란해진 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기에서 등장하고 있죠. 6.25 전쟁 때 걸기대라는 걸 하는 거예요. 걸기대는 약간 요즘도 운동장에서 조례를 하는 학교가 있나요?
이제 그런 식으로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이 조례대 위에 올라와서 막 얘기를 하고 애들은 그 밑에서 그걸 듣고 박수 치고 막 이런 거 있죠. 그런 것처럼 뭔가 사상이나 논쟁을 위해서 자리를 마련해 놓고 대토론의 느낌으로다가 진행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걸기대회를 많이 했던 이유는 이 당시에요. 전쟁을 합리화하고 전쟁을 하면은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어지잖아요. 그쵸? 근데 이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충분히 멋진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불평하지 마세요. 이런 거거든요. 쇼예요, 쇼 사실. 근데 이 쇼에 그냥 권력층들만 나와서는 약간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니네가 뭘 알아? 약간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가져다 쓴 겁니다. 학생들일 수도 있고 뭐 군인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한 거죠. 창건이 형 역시 그 과정에서 걸기대의 어떤 합리화를 위해서 갖다가 사용된 인물인 거예요. 그래서 혈서를 쓸어 다니고 가짜 고등학생 흉내를 내면서 그렇게 열심히 걸기대에 쫓아다니고 했지만 결국 이 형 어떻게 됐어요? 잘 먹고 잘 살았던 게 아닙니다. 개한테 물려서 중상을 입고 불구의 몸이 되었다라고 나오고 있죠. 창곤이 형은 별다른 신념이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인물은 아니에요. 우리가 위에 부분에 읽겠지만 국민학교 졸업이 학력의 전부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런 인물이 다른 사람들의 어떤 큰 이념이라고 포장한 것에 의해서 희생당하면서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될 수 있는지가 나온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억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36번부터 한번 가볼게요. 이 형이 원래는 초등학교 졸업이 끝인데 사람들 앞에서 네가 혈서도 쓰고 해야 되는데 좀 폼나게 보여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고등학생인 척을 해라 해서 이 교표를 닫고 있었죠. 근데 이 교표가 너무 번뜩여서 오히려 탈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을 한 이유는 뭐겠어요? 교복을 입고 다니면은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면 안 되는데 교복이 이렇게 막 멋져 보이려고 막 번쩍번쩍 닦으니까 저거 근데 왜 저렇게 번쩍거리지? 저거 실제로는 사실 자기가 안 입고 다녔던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된 게 여기 나옵니다. 지나치게 새 것으로 보이는 교표 때문에 창건이 형의 학력 위조가 쉽게 탄로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연결 지으셨으면 답잡게 아마 수월하셨을 것 같은데 가장 높은 오답률을 보였던 게 1번 13.3%, 그 다음에 4번 14%였습니다. 1번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빛나는 교표로는 오히려 창건이 형의 능청스러운 성격을 은폐하기 어렵다라고 되어 있는데 빛나는 교표로는 오히려 은폐하기 어렵다라는 말은 빛나는 교표로 은폐를 하고 싶었다라는 말인 겁니다. 이거 내봤더니 오히려 너한테 안 어울린다. 이 말은 너한테 입혀보고 싶었다 뭐 이런 건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교표는요 여러분 창건이 형의 능청스러운 성격을 은폐하기 위한 요소로 활용된 게 아니었습니다. 교표는 창건이 형의 이 지식 없음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었죠. 그래서 따라서 1번은 아예 맞지 않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번 보겠습니다. 교표를 정성스럽게 닦는 행위 때문에 오히려 창건이 형의 불안감을 더 크게 느끼게 됨을 의미한다. 이런 식으로 이 인물의 심리적 갈등을 드러내는 게 사실 현대소설에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하지만 창건이 형의 불안감이 교표를 정성스럽게 닦는 행위 때문에 더 심해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창건이 형은 교표를 정성스럽게 닦으면서 불안감을 전혀 느끼지 않아요. 이 사람은 그냥 지금 내가 이렇게 권력층이 사용된다라는 것도 모르고 있고 걸그대회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박수받고 멋있게 보이는 게 좋은 거지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역시 1번과 비슷하게 아예 보기 자체가 그러니까 이 객관식 보기 자체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내용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현대소설에서 이런 식으로 보기를 주는 문제를 풀 경우에는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보기에서 나오는 대로 감상하시면 됩니다. 그게 가장 필승 전략이거든요. 그러면 보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25 전쟁으로 인해 혼란해진 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창건이 형은 걸기대회에서 애국학도로 활약하게 되는 과정에서 권력층의 편승, 권력층의 편에 선다는 말이고요. 정치적 목적을 위해 대중을 기만하는 권력층에 이용당하다가 결국 몰락하게 되는 창건이 형을 통해서 어리석은 인물이 가진 욕망의 허망함을 풍자하고 있다. 창건이 형은 이 작품에서 어리석은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걸기대회에서 벌어지는 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어린 나를 통해 걸기대회가 희화화된다. 바로 1번 넘어갈 겁니다. 지문에 보시면 애가 멧돼지 막 이러잖아요. 그게 사실 메시지를 보낸다는 건데 이 아이는 메시지가 아니라
멧돼지로 인식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 이번에 바로 나오죠.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멧돼지로 보내는 것으로 오해한 나를 통해 걸기대회가 희화화된다 그랬는데, 희화화는 웃음을 유발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아이고, 이 아무도 사실 제대로 이 의미를 모르는데 여기 앞에서 걸기대회만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바보 같은 사람들이 바로 이 희화화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마지막 문장과 바로 연결되는 옳은 보기였고요. 2번, 좀채 아물새가 없는 손가락은 표면적으로 애국심의 증거지만 이면적으로 창건형이 권력층에 이용당하는 인물임을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나오는 대로 지문에서 알려주는 대로 보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권력층에 이용당한다. 창건형은 맨날 혈서스로 다니니까 손가락에 아물새가 없는 겁니다. 구체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겠네요. 고등과 학생 흉내를 내고 다니라고 지시하는 것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대중을 속인다. 마찬가지로 대중을 기만한다. 정치적 목적으로 대중을 기만한다. 라고 나왔던 부분과 바로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시위대의 선두에 섰다가 중상을 입은 비극을 통해 권력층에 편승하려는 창건이형의 부질없는 욕망이 풍자되고 있다. 바로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었죠. 여기서 풍자의 개념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풍자 같은 경우에는 웃음을 유발한다 라는 특징은 있는데 중학교 다니면서 분명 배우셨을 겁니다. 풍자와 해악으로 나뉘고요. 해악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인물에 대한 웃음을 유발하면서 동정심을 함께 유발해요. 약간 김종민 씨 같은 스타일인데요. 풍자 같은 경우에는 비판적 웃음입니다. 공격적 웃음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내가 해당 인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4번 보시면요. 유일한 전리품이었던 회중시계는 전쟁 시기에 애국 학도로서의 신념을 지키지 못한 창건형의 고뇌를 상징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창건형이 과연 고뇌가 있을까요? 뭔가 이렇게 말하면 창건이 형한테 말넘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죠. 창건이 형은 신념이나 지식 없이 가짜 고등학생 흉내를 내면서 걔한테 물리고 이런 식으로 우스꽝스럽게 포장되는 권력층에 이용당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 유일한 전리품을 해중식이라고 표현했는데 해중식에도 지문에 나왔어요. 피난민의 시체에서 가지고 온 거였지 뭔가 숭고한 일의 증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형의 한때를 증언하는 전리품은 신념을 바탕으로 한 순간을 증언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권력층에 희생당하고 어리석은 욕망을 품었던 한때를 증언한다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5번이 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경제지문입니다. 경제지문 같은 경우에는 22번 문제가 오답률 5위에 해당하는 문제였고 20번 문제가 오답률 10위에 해당하는 문제였습니다. 이 지문 역시 금리에 대한 문제가 진짜 어렵게 나오려면 환율 문제랑 엮어서 작년에 쳤던 시험처럼 그렇게 나오면 답이 없거든요.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금리의 개념을 조금 알고 있었다면 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문 정리부터 한번 해볼게요. 경기가 침체되어 가계 소비가 줄어들면 시중 제품이 팔리지 않아 기업은 생산 규모를 축소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경기가 침체되면 소비가 줄어들고 제품도 안 팔려서 생산 규모를 축소하게 된다.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실업률은 증가하게 되고 가계 수입은 감소하면서 소비는 더욱더 위축된다. 이와 같은 악순환으로 경기 침체가 심화되면 국가에서는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 유동성을 늘리는 통화정책을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동성이란 자산 또는 채권을 손실 없이 현금화할 수 있는 정도로 현금과 같은 화폐는 유동성이 높은 자산인 반면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은 유동성이 낮은 자산이다. 이처럼 유동성은 자산의 성격을 나타내는 용어이지만 흔히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량, 즉 통화량을 나타내는 말로도 사용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유동성은 자산의 성격을 나타내는 용어이기도 하지만 화폐의 양을 나타내는 용어이기도 하대요. 그래서 시중에 통화량이 지나치게 많을 때는 유동성이 넘쳐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통화량이 줄어들 때는 유동성이 감소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유동성이 넘쳐날 경우 시중의 화폐가 흔해지는 상황이므로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게 된다. 유동성이 넘치면 화폐 가치는 떨어지게 된다. 세 번째 문단 가보겠습니다. 유동성은 금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국가는 정책적으로 금리를 올리고 내림으로써 유동성을 조절할 수 있다. 금리는 예금이나 빌려준 돈에 붙는 이자율이라고 되어 있죠. 금리는 이자율인데 이 이자율이 유동성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국가는 이걸 올리고 내리면서 유동성을 조절한대요. 여기서 금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 여러분 은행 같은 데 앞에 지나가다 보시면은 뭐 적금 통장 뭐 개설 행사 이렇게 하면서 몇 프로 이렇게 적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이자율이 몇 프로냐는 건데 뭐 다양한 상품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를 예로 딱 들기에는 애매하지만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내가 100만 원을 넣었을 때 이 정도 기한을 채우면은 네 원금에 혹은 네 전체 총액에 내가 얼마를 줄게 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금리가 유동성과 연관이 있다. 어떤 식으로 연관이 있는지를 밑에 한번 볼게요. 이는 기준금리와 시중금리 등으로 구분된다. 금리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네요. 기준금리는 국가의 정책적인 차원에서 결정하는 금리로 한 나라의 금융 및 통화정책의 주체인 중앙은행에서 결정이 된대요. 반면 시중금리는 기준금리의 영향을 받아서 중앙은행 이외의 시중은행이 세우는 표준적인 금리로 가계나 기업의 금융거래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그 은행 같은 옆에 붙어있는 팜플렛은 보통 시중금리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가령 시중금리가 내려가면 예금을 통한 이자 수익과 대출에 따른 이자 부담이 줄어서 가계나 기업에서는 예금을 인출하거나 대출을 받으려는 경향성이 늘어난대요. 예를 들어서 시중금리가 내려가면요. 그러니까 이제 통장에 돈을 넣어놔도 이자가 많이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차라리 쓰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기업에서 예금을 인출하고 그리고 대출 금리도 낮아지는 거잖아요. 원래 100만 원을 빌려가면 네가 50만 원을 내야 되는데 내가 이거를 기준금리를 10으로 낮출게. 그럼 10만 원만 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나 100만 원 빌릴 거? 500까지 빌릴게.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대출이나 예금 인출이 많아진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겠죠. 그 결과 유동성이 증가하게 된다. 반대로 시중금리가 올라가면 이자 수익과 대출 이자 부담은 모두 늘어나기 때문에 유동성은 감소하게 되겠죠. 금리가 올라가면 유동성은 감소한다. 서로 반대 방향에 해당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이와 같은 금리와 유동성의 관계를 고려하여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조절하는 통화정책을 통해 경기를 안정시키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런 걸 활용해서 경기를 안정시킬 수 있는데 어떻게 안정시킬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경기가 침체되면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정책을 도입해서 시중금리를 낮추도록 유도한다. 돈을 많이 쓰도록 한다는 거예요. 경기가 침체되면 금리를 낮추면서 그 결과 유동성이 증가하고 유동성이 증가하면 돈이 많이 풀린다는 거라고 했죠. 소비가 늘고 투자도 확대된대요. 그 다음에 기업의 생산과 고용이 늘고 다양한 분야의 투자가 확대되면서 물가가 상승하고 경기가 전반적으로 활성화된다. 생산 고용도 늘고 투자가 확대되면서 물가는 상승하고 경기는 활성화된다. 근데 이와 반대의 경우도 당연히 있겠죠. 만약 너무 경기가 과열되면 이 위로 올라가는 화살표로 표시하겠습니다. 자산 가격이나 물가가 지나치게 오르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정책을 펼치고 그 결과 유동성은 감소시킨다. 그러면 반대의 경우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돈을 안 쓰는 거예요.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물가를 안정시킨다. 그러나 중앙은행이 경기 활성화를 위해 통화정책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기도 한데요. 이 오문단 내용. 의도한 대로 진행이 안 될 수도 있다. 이게 화면을 편집하다가 밑에 부분 지문이 위로 올라가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기준금리를 인하여 시중에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더라도 증가한 유동성이 기대만큼 소비나 투자로 이어지지 않으면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는다. 밑에 조금 내려가서 정리를 할게요. 금리를 인하해서 유동성을 증가시키더라도 기대만큼 활성화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특히 어느 경우에 그러냐면 여러분 지금 지문 바로 보고 계시죠? 제가 위로 굳이 올리지 않고 여기 바로 쓸게요. 특히 심각한 경기 침체로 인해서 경기 회복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할 경우 경기 주체들은 쉽게 소비를 늘리지 못해서 투자를 안 한다는 거죠. 투자를 안 하고 돈을 손에 쥐고 있다.
이 경우 충분한 유동성이 경기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해서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데 마치 유동성이 함정에 빠진 것 같다라고 해서 케인즈는 이를 유동성 함정이라고 불렀다. 그는 이러한 유동성 함정을 통해서 통화정책의 한계를 설명하고 재정 지출을 확대해서 소비와 투자를 유도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걸로 지문은 마치고 있습니다. 2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2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오답률 10이었는데 답을 선택한 비율이 높은 편이긴 했어요. 62.6%였고 이 밑에 2번을 선택한 비율이 18.8%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근데 요거를 보려면요, 여러분, 우리가 지문 정리한 내용 중에서 요 부분 보면 됩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유동성은 내려가고 금리가 내려가면 유동성은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면 금리와 유동성은 서로 반대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리면 증가한다, 내리면 증가한다는 맞는데 내리면 감소한다는 아니겠죠. 그 다음에 올리면 증가한다는 같은 방향이잖아요. 같이 상승하는 거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유동성이 올라가거나 유동성이 내려갔을 때 화폐 가치가 어떻게 되냐는 건데 이 문단 보시면 유동성이 유동성이 즉 올라가면 화폐 가치는 떨어진다. 그럼 얘네도 반대네요. 얘네도 반대기 때문에 증가하면 상승한다. 이거 아니겠죠. 감소하면 하락한다. 이것도 아니겠죠. 따라서 답은 1번이 해당하는 겁니다. 2번 볼게요. 22번. 마찬가지로 5위에 해당하는 문제였고요. 답을 고른 비율은 58.8%였습니다. 답은 2번은 58.8%였는데 1번과 4번이 13.4%, 11.5%로 그 다음으로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였고요. 지금 보기 보시면은 금융당국이 빅스텝을 단행했다. 빅스텝은 뭐냐면 기준금리를 한 번에 인상하는 걸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번에 인상하면 어떻게 되느냐? 글씨를 지금 보니까 되게 못 썼네요. 여기 볼게요.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유동성은 떨어지고 자산의 가격도 역시 떨어져서 물가를 안정화시키는 거라고 얘기를 했었죠. 밑에 부분 보시면 과도하게 지금 유동성이 너무 증가한 상태라서 유동성을 좀 떨어뜨려 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에 이걸 떨어뜨릴 필요가 있는 거겠죠.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였습니다. 1번부터 한번 볼게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 맞죠?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으니까 이걸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를 미루고 시장 상황을 지켜보자. 여기서 말하는 투자가 여러분 땅을 사는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금리가 올렸기 때문에 오늘 100만 원 하던 땅이 내일 50만 원 한대요. 그렇게 예상이 된대요. 근데 뭐하러 오늘 사겠어요? 당연히 기다렸다 사야지. 그러니까 1번 아닌 거고요. 2번이 답이니까 그냥 4번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당분간 우리 공장에서 생산한 부품에 대한 수요가 줄 수 있으니, 왜냐면 여기 보세요. 금리가 올라가면 투자가 올라가는 건 금리가 내려갔을 때라 그랬죠. 금리가 올라가면 이와 반대의 경우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투자가 당연히 감소할 거라는 겁니다. 투자가 감소하고 소비가 감소하고 하면은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부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다. 그래서 재고가 늘어난다. 맞는 말이죠? 4번 역시 맞는 말. 2번 바로 보겠습니다. 위축된 소비 심리가 회복된대요. 이 말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쓸 거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증가한 유동성에 대한 대비책으로 금융당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걸 제시했어요. 유동성은 돈이 풀리는 거라며. 돈이 지금 너무 많이 풀려 있다며. 그걸 막기 위해서 하는 거라 그랬는데 사람들이 소비 심리가 회복되면 돈을 더 풀 거란 말이야. 돈을 더 많이 쓸 거란 말이야. 그럼 이게 관련이 있겠냐고요, 이 말이. 그 다음에 물가가 오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물가는 오를 대로 올라가 있죠. 지금 보기에서 나오듯이. 그걸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낮추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가가 오른다가 아니라 오히려 물가가 내려간다라고 예측을 했었어야 되는 거죠.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네, 생각보다 간단하게 풀렸죠. 그러면 지금 이제 2지문 남았거든요. 나머지도 빨리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2문제가 있는 철학 부분입니다. 이 지문이 너무 길어가지고 문제를 다른 페이지에 지금 편집을 해놨거든요. 일단은 지문 분석 먼저 하고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의 분트는 인간의 정신세계가 의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고 실험을 통해서 인간의 정신현상과 행동을 설명하는 실험심리학을 주장하였다. 이때 의식이란 깨어있는 상태에서 자신이나 세계를 인식하는 모든 정신작용을 의미한다. 근데 사실 이미 다 지문 읽어보셨죠? 이 지문은 분트가 메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프로이트는 정신질환을 겪는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인간에게 의식과는 다른 무의식의 세계가 있다는 걸 확인했대요. 여기서의 메인은 프로이트죠. 인간에게 무의식이 있다는 걸 확인하고 이에 인간의 무의식의 지배를 받는 비합리적인 존재라고 생각했대요. 인간은 비합리적 존재다.
그래서 정신분석 이론을 통해서 인간의 정신세계를 규명하려 했다. 프로이트에 의하면 인간의 정신세계 중 의식이 차지하는 영역은 빙산의 일각일 뿐 무의식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래서 무의식의 심년에는 원초화가 있고 무의식과 의식에 걸쳐서 자아와 초자아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원초화는 성적 에너지를 바탕으로 해서 본능적인 욕구를 충족하려는 선천적인 정신요소이다. 반면 자아는 외적 상황으로 인해서 충족되지 못하거나 지연되거나 좌절된 원초화의 욕구를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충족하려고 하는 정신요소이다. 마지막으로 초자아는 도덕률에 따라서 원초화의 욕구를 억제하고 양심에 따라 행동하도록 하는 정신요소로서 어린 시절 부모나 종교의 가치관을 내재하는 과정에서 후천적으로 발달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꼭 저처럼 정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만의 어떤 정리 방식을 찾으셔도 되고 지문의 내용을 기록한다라는 방식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문단, 산문단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러한 원초와 자아, 초자아는 세 가지 요소가 상호작용하면서 개인의 성격을 형성한대요. 가령 원초화가 강할 때는 본능적인 욕구에 집착하려는 충동적인 성격이 드러나게 되고 초자아가 강할 때는 엄격하게 도덕을 지키려는 원칙주의적인 성격이 나타난다. 자아는 원초와 초자아의 요구 사이에서 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신적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아의 발달이 중요하다. 정신적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아의 발달이 중요하다. 만약 자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정신적 요소의 균형이 깨져서 불안감이 생긴대요. 자아가 역할을 하지 못하면 불안감이 생기는데 자아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무의식적으로 방어기제를 활용한다. 방어기제에는 뭐가 있냐면 억압과 승화가 있는데 억압 같은 경우에는 자아가 수용하기 힘든 욕구를 무의식 속으로 억누르는 것이고 승화는 그러한 욕구를 예술 같은 가치 있는 활동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개인마다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방어기제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방어기제를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개인의 성격 형성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 마지막 3문단으로 가볼게요. 프로이트는 어린 시절 해소되지 않은 원초와의 욕구나 정신요소 간의 갈등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린 시절이 성인이 된 이후에 영향을 미친다. 이 시기에 부모와의 사회적인 경험이 성격 형성에 큰 영향을 준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그는 성인의 정신질환을 어린 시절에 심리적 갈등이 재현된 것으로 보고 이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무의식에 내재되어 있는 과거의 상처를 의식의 세계로 끌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치유하기 위해선 무의식의 상처를 의식 세계로 끌어내기. 이러한 프로이트의 이론은 기존의 이론에서 간과한 무의식에 대한 탐구를 통해 인간의 이해에 대한 지평을 넘겼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렇게 하면 가지문 끝납니다. 나지문으로 가볼게요. 자, 나지문 시작해 보겠습니다. 융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의 반기를 들고 분석 심리학을 주장했는데 무의식을 단지 의식에서 수용할 수 없는 원초적 욕구나 해결되지 못한 갈등의 창고로만 본 프로이트와는 달리 그러니까 프로이트는 무의식에 대해서 욕구의 창고라고 봤대요. 어떤 갈등이나. 하지만 그와는 달리 융은 무의식이 인간의 잠재적 가능성을 실현할 때 필요한 창조적 에너지의 셈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이게 프로이트와 구별되는 점이다. 보자면
융은 정신세계의 가장 바깥쪽에는 의식이 있다. 지금 여기 그림에 나오죠. 가장 바깥쪽에 있는 의식, 그리고 그 안쪽에 개인 무의식, 제일 안쪽에 집단 무의식이 있다라고 봤습니다. 이 부분은 지문에 그림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정리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그냥 그 다음 부분으로 넘어갈게요. 의식은 생각이나 감정, 기억과 같이 인간이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영역인데 여기에는 자아가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아는 의식을 지배하고 무의식과 교류하면서 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그 다음으로 개인 무의식은 의식에 의해서 배제된 생각이나 감정, 기억이 존재하는 영역이다. 이곳에는 의식의 자아가 있는 것처럼 여기에는 그림자가 있는데요. 이 그림자는 자아에 의해서 억압한 또 하나의 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단 무의식은 태어날 때부터 누구나 가지고 있는 원초적이면서 보편적인 무의식이다. 거기에는 진화를 통해 축적되어 온 인류의 경험이 원형의 형태로 존재한다. 가령 어두운 상황에서 누구나 공포심을 느끼는 것이 원형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3문단으로 가볼게요. 융에 따르면 집단 무의식의 가장 안쪽에는 자기가 존재한다. 집단 무의식의 가장 안쪽에는 자기가 존재하는데 이는 정신세계에 게재하는 개인의 근원적인 모습이다. 융은 자아가 성찰을 통해서 무의식의 심연에 존재하는 자기를 발견하게 되고 이렇게 하며 인간은 비로소 타인과 구별되는 고유한 존재가 된다. 이게 바로 개별하다라고 얘기를 했다네요. 이는 의식에 존재하는 자아가 무의식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면서 무의식의 영역을 의식으로 통합하는 과정. 자아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무의식의 영역을 의식의 영역으로 통합하는 과정이고 요거를 무의식을 의식화한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아는 자신의 또 다른 모습인 그림자를 대면하게 되고 집단 무의식에 존재하는 여러 원형을 발견하게 된다. 결국 자아가 무의식의 심연에 존재하는 자기를 찾아가는 과정은 정신세계를 구성하는 자아, 그림자, 그리고 여러 원형들이 대립에서 벗어나서 그림자, 원형, 그리고 자아가 대립에서 벗어나서 하나의 정신으로 통합되면서 정신적인 균형을 이루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개인은 내면의 성숙을 이루며 자신의 정체성을 찾게 된다라고 하면서 지문 끝나고 있습니다. 28번부터 차례대로 보도록 할게요. 네, 28번 문제입니다. 오답률 7위에 해당하는 문제였고요. 가하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약간 진짜 정답인 2번 같은 경우에는 60.1%였고요. 1번을 선택한 비율이 27%나 됩니다. 이게 오답률이 1위냐 2위냐의 문제인 것보다 각 보기를 선택하는 비율에서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가 사실은 좀 더 학생들을 괴롭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28번 같은 2점짜리 문제의 경우에는 그렇게 오답률이 높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1번을 선택한 학생이 헷갈리는 비율이 그만큼 있었다라는 거죠. 뭐 때문에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요 문장이 아마 낚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인간의 무의식을 주장한 이론에 대한 상반된 평가를 제시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분트에서 뭐 프로이트로 융으로 그러니까 서로를 조금 반박하는 식으로 나오니까 상반된 평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이 문해력, 그러니까 문장을 해석하는 능력을 잘 보셔야 돼요. 인간의 무의식을 주장한 이론 A라는 이론에 대한 상반된 B라는 인간과 C라는 인간의 평가. 그러니까 B라는 인간은 나는 A 좋아. C라는 인간은 난 A 싫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 글이냐라는 거예요. 이 문장의 뜻은. 근데 전혀 그게 아니죠. 분트는 이렇게 말했어. 프로이트는 이렇게 말했어. 융은 이렇게 말했어. 라는 거잖아요. 기존의 다른 관점, 그러니까 분트의 관점에서 분투와는 다른 프로이트의 관점이 나왔고 마지막으로 프로이트의 관점과는 다른 융의 관점이 나왔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3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30번 같은 경우에는 오답률 8위에 해당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럼 1번부터 한번 해결해 볼게요. 헤르만 헤세의 연보를 프로이트와 융의 관점에서 분석해봐라 라는 문제였는데, 자, 프로이트는 엄격한 집안 분위기가 헤세의 초자아 발달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았겠군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프로이트 지문 정리한 거 이 문단 부분에 보시면요, 초자아가 후천적으로 어린 시절 뭐 부모님의 가치관 뭐 이런 걸로 인해 형성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1번 맞는 말이고요. 프로이트는 헤세의 불안감을 원초아의 초자아의 욕구를 자아가 제대로 조정하지 못했다. 마찬가지로 3번에 자아가 역할을 제대로 다하지 못할 때 불안감이 존재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는 말이고요. 프로이트는 헤세의 왕성한 창작 활동을 승화도 마찬가지로 여기 정리를 해놨죠. 가치 있는 활동으로 전환하는 거다. 융은 이를 무의식의 창조적 에너지가 발생한 것이다 라고 윗부분에 정리한 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3번 답 아니고요. 4번 볼게요. 프로이트는 헤세의 우울증을 유년기 불안이 재현된 것으로, 여기까지는 우리가 맞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프로이트가 어린 시절이 성인한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성인의 정신질환은 심리적 갈등이 재현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여기서는 이 뒷부분이 틀렸습니다. 융에 대한 설명이 틀렸는데 자아 그림자가 통합되는 거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자아 그림자가 통합되는 거는 마지막 3문단에 나왔는데, 이 자아가 성찰을 통해서 자기를 발견하고 개별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근데 요게 정신질환과 연관이 있다는 얘기는 하지도 않았으며, 이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융은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우울증이라는 정신질환에 긍정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전혀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답 4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2023학년도 고1 국어 3월 모의고사 1위부터 10위에 해당하는 문제를 다 풀어보았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모의고사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고칠 육모가 조금 어렵게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그 전에 다들 자기가 3월에 썼던 모의고사 오답노트 한 번씩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고요. 시간이 되신다면 작년 고1 6월 모의고사를 풀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육모 해설도 최대한 빨리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끄러운 영상 본다고 다들 고생 많으셨고, 혹시나 문법이나 화법에서 궁금한 부분 있으시면은 따로 연락 주면 영상을 만들거나 따로 풀이 영상을 해드리거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영상 끝낼게요.